제 아들이 결혼한 지 벌써 8년이 됐습니다. 며느리는 착하고 순한 아이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예의도 바르고 인사성도 밝더라고요. 다만 집안 사정이 좀 어려웠어요. 며느리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일하시다가 허리를 다쳐서 일을 제대로 못하시게 됐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도 저는 가난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성실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고 여겼죠. 제 아들이 좋아하는 아이니까 가족으로 받아들였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 준비를 할 때 며느리네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단도 제대로 준비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나섰습니다. 예단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대신 신부 예복이나 혼수 준비에 써달라며 500만 원을 드렸죠. 당시 제 적금을 깬 돈이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용돈 아껴가며 모은 소중한 돈이었는데 세 가족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그때 며느리 어머니가 얼마나 고마워하시던지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평생 잊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뿌듯했어요.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들과 며느리가 신혼집을 구할 때도 문제가 생겼어요. 전세 보증금이 부족했거든요. 당시 2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였는데 아들이 준비한 돈으론 턱없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또 제가 나섰죠. 제가 살던 집을 담보로 해서 5천만 원을 대출받아 보태줬어요. 이자는 제가 갚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고요. 젊은 부부가 좋은 곳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며느리가 그렇게 고마워하더라고요.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좋은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인사했어요. 저도 기분이 좋았죠. 우리 아들이 행복해 보이니까요. 결혼한 지 1년쯤 됐을 때 며느리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술비가 8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며느리네는 당장 그 돈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와서 울면서 부탁했어요. 아버지가 수술을 못 받으면 평생 누워서 지내야 할지도 모른다고 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또 제 적금을 깨서 800만 원을 내줬습니다. 이번엔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드린 거였어요. 며느리 아버지가 건강해지셔야 며느리도 마음 편히 우리 아들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며느리 아버지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자 며느리네 가족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던지요. 며느리 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은인이라고 하시면서 절대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며느리에게 대학생 남동생이 있었는데 가정 형편상 등록금을 내기 어려워했어요. 휴학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며느리가 걱정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성실한 학생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나섰죠. 한 학기 등록금 400만 원을 내줬어요. 젊은 아이가 돈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며느리 동생도 나중에 출세하면 우리 가족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여겼고요. 며느리 동생이 직접 저한테 와서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고 열심히 해서 좋은 곳에 취직해서 꼭 보답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참 기특한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 부모님이 살던 집이 재개발에 걸려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요즘 전세가가 너무 올라서 기존에 살던 곳보다 훨씬 비싼 보증금을 내야 했거든요. 2천만 원이 부족했어요. 며느리가 또 저한테 와서 사정했어요. 부모님이 갈 곳이 없어서 고민이라고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며느리 부모님은 제 아들의 장인 장모님이잖아요. 그분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2천만 원을 더 내줬습니다. 이번에도 갚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가족끼리 돈 계산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며느리 부모님이 새 집에서 편안히 지내시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며느리가 결혼 4년째에 카페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뭔가 자기만의 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생각이라고 격려해줬죠. 그런데 사업 자금이 부족했어요. 카페 인테리어 비용이나 초기 운영 자금으로 3천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성공해서 꼭 갚겠다고 기회를 달라고 말이에요. 저는 며느리가 자립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또 3천만 원을 내줬습니다. 이번에는 사업 자금이니까 나중에 갚으라고 했지만 사실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며느리가 열심히 하는 모습만 봐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손자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카페 일 때문에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했거든요. 어린이집비가 부담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월 50만 원씩 육아비를 보태줬어요. 손자 기저귀값, 분유값, 어린이집비로 쓰라고 한 거였죠. 사실 손자를 위한 거니까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주고 싶었을 정도였거든요. 며느리가 그렇게 고마워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아이 걱정 없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했어요. 손자도 잘 크고 며느리 사업도 잘 되는 것 같아서 저도 뿌듯했죠. 며느리 어머니가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하셨을 때였어요. 치료비가 많이 나온다고 며느리가 걱정하더라고요. 보험이 안 되는 치료도 받아야 한다고 해서 500만 원 정도가 필요했어요. 저는 또 주저하지 않고 도와드렸어요. 며느리 어머니는 제 아들의 장모님이니까 당연히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지금까지 계산해보니 제가 며느리네 가족을 위해 쓴 돈이 총 1억 2,700만 원이었어요. 결혼준비금 500만 원, 신혼집 보증금 5천만 원, 며느리 아버지 수술비 800만 원, 며느리 동생 등록금 400만 원, 며느리 부모 이사비용 2천만 원, 며느리 사업자금 3천만 원, 그리고 매월 육아비 50만 원씩 2년간 1,200만 원, 며느리 어머니 병원비 500만 원이었죠.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가족을 위한 거였고 며느리네도 항상 고마워했거든요. 특히 며느리 어머니는 제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명절 때마다 음식도 해서 가져오시고 제 생일도 챙겨주시고 진짜 친어머니처럼 대해주셨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아들이 갑자기 이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와 성격 차이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이미 별거 중이라고 했어요. 처음엔 뭔가 오해가 있었나 싶어서 며느리에게 연락했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 착하고 순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퉁명스럽기만 했어요. 며느리는 제게 이제 남남이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손자도 못 보게 하겠다고 선언했죠. 갑작스러운 변화에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이유라도 알고 싶어 했는데 며느리는 아무 말도 안 해주더라고요. 며느리와 연락이 안 되니까 며느리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그분이라도 상황을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 어머니의 반응도 이상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예전에 그 따뜻했던 분위기는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도움받은 게 뭐가 그리 대단하냐고,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시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며느리 어머니가 제게 그동안 무시당한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다고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한테만 잘해주고 자기들은 구박했다고 우기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항상 며느리 부모님께 정중하게 대했고 물질적으로도 최대한 도와드렸는데 무시했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오히려 제가 너무 잘해드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며느리 어머니의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이 그동안 받은 도움은 이혼 위자료로 생각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1억이 넘는 돈을 위자료라고 하시다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게다가 며느리가 카페 사업으로 번 돈도 자기 몫이라고 주장하시더라고요. 제가 투자한 돈은 이미 다 회수했으니까 카페는 며느리 소유라고 하시는 거예요. 언제 회수했다는 건지 저는 사업자금 3천만 원 한 푼도 돌려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며느리 동생 얘기였어요. 제가 등록금을 대줘서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그 아이가 할머니는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도움받은 건 인정하지만 별로 고맙지 않다고 했다더라고요. 가장 마음 아픈 건 손자 문제였어요. 며느리가 손자를 완전히 차단시켜버렸거든요. 그동안 매주 만났던 손자를 갑자기 못 보게 되니까 너무 허전했어요. 손자한테 선물이라도 보내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받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손자에게 할머니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아직 어린 손자가 할머니를 잊어버릴까 봐 너무 걱정됐어요. 아들더러 손자 면접권이라도 보장받으라고 했는데 아들도 며느리가 워낙 강하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싸우기도 애매하고 자칫하면 아예 손자를 못 볼 수도 있다고 걱정했어요. 제가 그렇게 아껴서 키운 손자인데 하루아침에 남처럼 되어버리니까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더 가관인 건 며느리 카페 얘기였어요.
제가 투자한 3천만 원으로 시작한 사업인데 며느리가 혼자 다 차지해버렸어요.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 대상에서도 제외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 주장으로는 자기가 직접 운영해서 성공시킨 거니까 자기 것이라는 거예요. 제 투자금은 이미 회수됐다고 우기고요. 언제 어떻게 회수했는지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며느리가 카페를 운영하면서 번 돈을 따로 빼돌려서 모아뒀더라고요. 그리고 이혼할 때 그 돈은 자기 개인 재산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제 투자금으로 시작한 사업인데도 말이에요.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자니 증거도 부족하고 가족 간에 주고받은 돈이라 계약서 같은 것도 없었거든요. 결국 며느리가 카페를 독차지하게 됐어요. 제가 며느리네에 빌려준 돈들을 다시 계산해 봤어요. 신혼집 보증금 5천만 원, 사업자금 3천만 원, 이사비용 2천만 원, 총 1억 원이었어요. 나머지는 그냥 준 거였으니까 포기한다고 해도 최소한 이 정도는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연락해서 빌려준 돈을 갚아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 대답이 기가 막혔어요. 그게 언제 빌려준 거냐고 그냥 준 거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증거를 대라고 하더라고요. 계약서나 차용증이 있으면 내놓으라고 말이에요. 가족끼리 돈 거래하면서 그런 걸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믿고 준 건데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죠. 며느리는 자기네 가족이 그동안 우리 가족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도움은 당연히 받을 만했다고 주장했어요. 8년 동안 며느리 노릇하면서 받은 스트레스에 비하면 그 돈도 부족하다는 시기였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며느리 가족들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어요. 그동안 얼마나 가면을 쓰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며느리 아버지는 저한테 전화해서 이제 인연이 끝났으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도움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게 평생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어요. 수술비 800만 원을 내줘서 다시 걸을 수 있게 해준 건데 그 정도가 뭐 대수냐는 시기였어요. 정말 배은망덕하다는 말이 뭔지 알 것 같았어요. 며느리 동생은 더했어요. 제가 등록금을 대줘서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그건 자기 실력이라고 하더라고요. 등록금 정도는 누군가는 냈을 거라고 굳이 할머니가 아니어도 됐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때 당장 휴학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마치 제 도움이 별거 아니었던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며느리 가족들은 자기들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별의별 이유를 다 갖다 붙였어요. 시댁에서 무시당했다는 둥, 며느리가 스트레스 받아서 병까지 났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늘어놓더라고요. 특히 며느리 어머니는 제가 며느리에게만 관심을 보이고 자기들은 소외시켰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 아버지 수술비도 제가 댔고 며느리 부모님 이사비용도 제가 댔고 며느리 동생 등록금도 제가 댔는데 어떻게 소외시켰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마도 이혼 과정에서 며느리 편을 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았어요. 자기 딸이 이혼하게 된 것도 다 시댁 때문이라고 몰고 가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도와준 것들이 다 의무였다고 주장하더라고요. 시어머니라면 당연히 그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별로 고마워할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속상한 건 아들 태도였어요. 저는 아들이 제 편에 서서 며느리네 가족의 잘못을 지적해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들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고 하더라고요. 이미 이혼하기로 한 상황에서 돈 문제로 싸우면 더 복잡해진다고 그냥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사람 됨의 문제잖아요. 아들더러 그동안 할머니가 며느리네에 얼마나 잘해줬는지 말해보라고 했는데 아들은 그런 얘기하기 싫어하더라고요. 이미 끝난 일이라고 과거 일은 들춰내지 말자고 하면서요. 저는 아들이 너무 답답했어요.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도 무관심하고 오히려 조용히 하라고만 하고 며느리에게 휘둘린 8년 동안 아들도 많이 변한 것 같았어요. 억울해서 변호사 상담도 받아봤어요. 빌려준 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변호사 말이 가족 간에 주고받은 돈은 증명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계약서나 차용증 없이 현금으로 준 돈들은 법적으로 회수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단순 증여로 봐야 한다는 거죠. 제가 아무리 빌려준 거라고 주장해도 상대방이 받았다고 하면 입증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은행 이체 내역은 남아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대여인지 증여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가족 간 거래라 더욱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어요. 결국 법적으로는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돈보다는 마음이 상한 게 더 큰 문제였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법적 보상이라도 받고 싶었는데 그것도 어렵다고 하니까 정말 허탈했어요. 이 일을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했더니 반응이 제각각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너무 순진했다고 애초에 그렇게 많은 도움을 주면 안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게 만든 제 잘못도 있다는 거였어요. 또 어떤 분들은 며느리네 가족이 너무하다고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라고 분노해 주셨어요. 그런 사람들과는 인연을 끊는 게 낫다고 위로도 해주시고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해할 만하다는 반응도 있었어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8년 동안 시댁 눈치 보며 살면서 받은 스트레스가 클 수도 있다고 그 정도 도움은 시댁에서 당연히 해줘야 할 일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의견을 듣다 보니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제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며느리네가 너무한 걸까요? 지금도 확실한 답을 모르겠어요. 이 모든 일이 벌어진 지 벌써 1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우울해서 병원에 다니기도 했어요. 가장 후회되는 건 너무 성급하게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계약서라도 써놨으면 지금처럼 억울하지는 않았을 텐데 가족이라는 믿음으로 무작정 퍼줬던 게 잘못이었나 싶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때의 제 마음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새 가족이 어려워하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었잖아요. 특히 손자도 있고 며느리도 착해 보였고 정말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와서 후회한다고 돈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바보였다고 생각하고 체념하려고 해요. 제일 마음 아픈 건 역시 손자 문제예요. 어제도 마트에 갔다가 손자와 비슷한 나이의 아이를 보니까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동안 손자와 함께 했던 추억들이 생각나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손자 생일이나 명절 때마다 선물을 준비해 놨다가 결국 다시 넣어두곤 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릴 수가 없거든요. 아들더러 손자 얘기만이라도 가끔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아들도 며느리가 워낙 예민해져서 조심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자칫하면 손자 면회도 못하게 될까봐 걱정이라고 해요. 정말 한 집안의 할머니에서 하루아침에 남이 되어버리니까 이렇게 허전할 수가 없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돈이 관련되면 가족도 남이 될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앞으로는 아무리 가족이라도 큰 돈을 빌려줄 때는 계약서를 쓰거나 최소한 증거는 남겨놔야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작정 퍼주기보다는 상황을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겠다고 반성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에게 인색하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에요. 너무 많은 도움은 오히려 감사함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아무리 가족이라도 큰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약속을 남기세요. 그때는 서로 믿었더라도 상황이 바뀌면 사람 마음도 바뀔 수 있어요. 둘째, 도움을 줄 때는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정하세요. 무작정 퍼주다 보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적당한 선에서 멈춰야 해요. 셋째, 상대방의 감사 표현을 너무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 순간은 정말 고마워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여길 수 있어요. 넷째, 혹시 이런 배신을 당하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선의로 한 일에 대해서는 후회할 필요 없어요. 다만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더 지혜롭게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 며느리네 가족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제가 도와준 돈으로 잘 살고 있는지, 손자는 건강하게 크고 있는지 말이에요. 원망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어요. 특히 손자만큼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손자가 커서 할머니를 찾아올 날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사람 관계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됐어요. 진짜 마음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됐죠.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사람을 사귀고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비록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었지만 이것도 제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받아들이려고 해요. 앞으로 남은 시간은 저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저 같은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